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12월 5일 어제 부동산 중요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부동산 연착륙 지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11월 코피스 금리가 발표가 됐고요. 또한 11월 수입물가도 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하나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목요일 오후 2시에 한국부동산원에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 주택가격 하락폭이 마이너스 1.37%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위기를 넘어서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한 거죠. 2012년 대사하락기도 넘어갔고 2008년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부동산 하락이 현재 진행 중인 겁니다. 자, 실감이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음마아파트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음마아파트가 작년 11월 달에 26억 3,500만원까지 전용 74제곱미터가 거래됐거든요. 현재 나와 있는 호가 봤더니 18억 2천만원입니다. 계산해봤더니 고점 대비 30.9% 하락을 했습니다. 자,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음마아파트 많이 하락했거든요. 이때 1년간 하락률, 2008년 1년 동안 하락률을 비교해봤더니 이 시기에는 24.7% 하락이었습니다.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이 하락했다는 게 실감이 나시죠? 자, 이 와중에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대통령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세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한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면서 자, 다주택자 중과세율에 대해서 조정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여서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 시장 안정을 찾도록 하겠다. 그래서 현재 고금리 상황에서 주택 경착륙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수요 규제 완화 방안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진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거죠. 자, 이것은 의미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먼저 다주택자 중과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대통령이 직접 제기를 하고요. 금융위원장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만 푼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하는 것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주택수에 따른 대출 규제 아시나요? 1주택자가 규제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살 때는요, 처분 조건으로만 대출을 해줘요. 그래서 처분 조건, 그동안에 신규 주택 취급 시점으로 해서 6개월 이내에 팔아야 됐던 거를 이번 정부 들어서 2년으로 완화시켜 줬잖아요. 근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준다는 거는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사든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추가로 사든 처분 조건 없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자, 이제 다주택자 대출됩니다. 그러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취득세 중과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세 중과는 어떻게 되나요? 종부세 중과는 어떻게 되나요?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에서 지금 켜켜이 쌓여있는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다주택자 중과를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저희가 어제 영상에서 이제 정부에서 취득세 중과를 2년 만에 해제 검토한다고 하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반박 보도 설명자를 냈잖아요. 아, 이러려고 언론에서 먼저 뿌렸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취득세 중과 상당히 논의가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취득세 중과 제도는요, 지방세법 개정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취득세 중과제도 생겨났을 때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취득세 중과제도를 풀려면은 야당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야당이 이거 쉽게 동의 안 해줄 것 같거든요. 다주택자 규제를 바로 풀어버린다? 이거 여야 합의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런데 꼭 지방세법을 바꾸진 않아도 된다 그러네요. 지방세법 시행령을 바꿔서 효력을 상실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중에서 제28조의 2를 보면요,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주택은 중과 유예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에 금액만 바꾸면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이거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령을 통해서 국회 동의 없이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에 중과세율을 물리지 않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방안 여러분들 아시죠?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분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처분했을 때 부과되는 양도세율, 중과세율을 배제해주고 장기부의 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매물이 이번 겨울에 많이 쏟아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입자가 퇴거해야 처분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도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2023년 5월 9일이 아니라 한 1년 정도 더 연장하지 않을까.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거든요.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방안 꺼냈다가 연장하다가 최종적으로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내년 1월 정도에 추가 부동산 대책, 종합부동산 대책급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서울을 포함한 규제지역 해제 방안이 나올 것 같아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이명박 정부에서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투기과열지구 다 해제했다 말씀드렸죠. 또한 이번에 이제 발표를 보니까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종부세는 이번에 여야 합의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선 추가로 건들지 않는데, 이미 종부세 같은 경우는요, 이제 주택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기에는 효력이 끝났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같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는요, 11월 코픽스 금리 발표입니다. 4.34%가 나왔어요. 이 코픽스 금리가 뭐냐면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 신규 코피스 기준에서 대출 받는 거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얘가 4.34%래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신규 코피스 금리가 크게 치솟았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코피스 금리가 치솟은 거는요, 11월부터 급등한 예금 금리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5% 대출 금리가 보편화가 됐죠. 덩달아서 은행채 금리도 같이 뛰어오르다 보니까 금융권의 자금 조달 비용 급증으로 이것이 11월 코피스 금리에 반영이 된 겁니다. 대출 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예금금리 계속 낮아지는 거 아니었어?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5% 예금금리 다 사라졌는데, 게다가 금융채 금리도 매일매일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대출금리에 언제 반영이 되지? 아주 빨라야 내년 1월 중순 이후에 반영이 돼요. 예금금리는 낮아지는 추세인데 아직까지 대출금리에서 이것을 반영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겨울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대출금리가 상승을 해버렸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투자 수요 말고 실수요자가 사줘야 되는데, 실수요자들이 못 살 환경이 바로 이 대출금리 상승이라는 거죠. 줄어든 수요가 금매 가격을 더욱 낮추는 결과를 만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번 겨울은 제롬 파월 의장도 못 구한다고. 그래서 급격한 추가 충격이 오기 전에 정부가 아마 대책을 1월 달쯤에 내놔서 분위기를 좀 바꾸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요, 11월 수입물가 지수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쇼킹부동산은 연속된 금리 변화가 부동산 가격을 결정한다고 보고, 이 금리 변화가 나타나기 이전의 물가 변화,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나타나기 이전의 선제 지표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수입 물가 지수예요. 자, 11월 수출입 물가 지수, 이제 한국은행의 발표 자료를 보면요, 수입 물가 전월 대비 5.3% 하라고 그랬고요, 전년 동월 대비인 14.2%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3개월 만에 수입 물가가 하락세로 전환이 됐어요. 환율과 유가가 내렸기 때문에 가능을 했다고 합니다. 무려 5.3%나 내렸죠. 자, 어제 같은 날 발표된 미국 수입 물가도요, 한 달 만에 0.6%포인트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5달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수입 물가 하락세가 더 가파라요. 왜 그러냐면은 달러 강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한국은 환율적인 영향 때문에 수입 물가 하락세가 좀 더디게 나타났던 측면이 있어요. 근데 주목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전년 동월 대비 기준이에요. 전년 동월 대비 14.2%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8월 달에 22%에서 계속 낮아지는 추세인데, 그 밑에 가로 표시 보시면요, 1.5%만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계약 통화 기준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환율만 안정되면은 상당한 물가 안정을 기대할 수 있겠구나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환율은요, 내년 3월부터 영향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1,300원대 초반까지 낮아졌죠. 한때 1,400원 중반까지 올라가면서 얘가 수입 물가를 크게 올리는 역할을 했었는데, 내년 3월 정도 되면은 1년 전에 환율이 한 1,200원 초반, 중반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환율이 1,300원 내외에서 안착이 된다면은요, 그러면은 수입 물가 급등에 따른 물가 불안은 좀 안정을 찾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계속 내년 4월과 10월 달에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 11월부터는요, 두 번의 물가 변곡점을 맞을 것이다. 이것이 내년 11월 이후부터 대한민국 금리 인하 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물론 내년의 물가 전망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제유가예요. 국제유가가 이번 주 들어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요, 60불대까지 가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77불까지 치솟았어요.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손유관이 파손이 됐대요. 그것으로 공급 우려가 생겼고요. 또 하나는 IEA에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내년에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많이는 아니고 하루 14만 배럴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얘가 박스권을 넘는지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세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연착륙을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 지시 부분은요,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